자, 다음은 기초 권리 분석입니다. 기초 권리 분석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 그다음에 법원 입찰 관련 자료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설 지금 그 경매 사이트 많죠. 뭐 지지옥선 플러스 해서 지지옥선이 우리나라에 제일 큰 거니까 뭐 두인 경매, 구독 시험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요즘은 더 많죠. 근데 그 분석 자료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거기도 직원들이 합니다. 그 정말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적인 자료, 감정평가서, 그다음에 법원 매각 자료, 법원에 떼어 있는 거,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수되는 권리와 소재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죠.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등기사항 증명서와 법원 입찰 관련 자료에 나오지 않은 권리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유치권, 묘지, 전세보증금이죠. 임대보증금, 전세권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써놨지만 하여간 나오지 않는 권리를 잘 분석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각으로 말소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무조건 말소되고요. 이거를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이제 이게 우리가 조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재주의, 매각으로 말소되는 권리, 인수주의,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또 이제 전문 용어 좀 아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 저당권은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중에 담보 가등기는 말소가 되는데 여기에 말소 가등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게 등기상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심화 과정에 그 가등기 편이 있는데 이거를 잘 보시고 이거를 잘 알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가등기는 말소되거든요. 담보 가등기가 뭐냐 그러면 돈을 이렇게 물품 대금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납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못 주는 경우 그러면은 그 업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설정해 달라고. 저당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가등기를 설정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담보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또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원 자료를 보면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선순위면 말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인데 그 위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이게 담보가등기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에서 담보가등기로 바뀝니다.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 대금을 안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고 배당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면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도 말소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말소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일괄 매각인 경우 토지 건물 가치 매각이면 전세권이 말소가 됩니다. 근데 토지 위에 예를 들었고 여기에 적어졌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 말소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만 경매를 나왔을 때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심화 과정에 전세권을 또 해드릴 텐데 하여간 전세권도 말소가 되는 게 있고 말소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권 마찬가지죠. 말소되는 게 있고 말소가 안 되는 거 있고 대표적으로 말소가 되는 지상권이 뭐냐면요. 토지 이제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10억짜리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하고 지상권을 같이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토지 대출을 받아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등기사항에 같은 날 기입이 됩니다. 근저당권하고 지상권.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서 그 채무자가 10억을 빌려갈 때 내가 5억을 이제 10억짜리 토지 사는데 은행에서 5억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을 왜 같이 설정을 하냐면 지상권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는 수가 있어요. 건물이 지어버려요. 그래서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게 또 인허가하고 이어지거든요.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거기에 건물 짓는 거를 허가를 안 해줍니다.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러분 소유권자보다 지상권자가 훨씬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를 장난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권은 뭐 여러분 경매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가압류, 가등기, 그다음에 임차권. 이거 말씀드렸죠? 매각으로 말소되지만 이것도 말소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임차권. 그다음에 환매 등기. 대항력 없는 임차권 권리는 무조건 말소가 되는데 있는 임차권은 말소되지 않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대표적입니다.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권. 이거 돈 되죠. 유치권 말소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유치권은 말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고 등기. 예고 등기가 지금은 없어요. 이게 아주 웃긴 사례가 있었는데 옛날에 공무원 출신들이 이렇게 법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예고 등기를 법원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고 등기가 있는 등기는 없습니다. 예고 등기 또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짜 임차인 있죠. 가짜 임차인. 가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 하죠. 소액 임차인. 이걸로 장난치는 가짜 임차인이 있고 그다음에 없는 대항력을 마치 진짜가 아닌 임차인인데 임차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돈 되죠. 제가 심화과정의 1강입니다. 이거 찾기 쉽고 대응도 쉽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항상 인수됩니다. 그다음에 예고 등기 마찬가지 항상 인수입니다.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 항상 인수됩니다. 항상. 근데 이거는 뭐죠? 예고 등기는 등기에 나옵니다. 근데 요거 등기 안 나옵니다. 등기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를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말소되는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죠. 가처분 있죠. 가처분. 가처분은 인수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걸 보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죠.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는 건 선순위죠. 인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환매 등기 인수되고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 인수가 됩니다. 선순위 인수가 되고 근데 가끔 후순위도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 건물 따로 나올 때입니다. 그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그다음에 소유권 보전 가등기, 이전 청구 가등기 마찬가지 순위에 따라서 말소될 수도 있고 안 말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매뿐만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땅이 많아요. 땅이. 그래서 한 10억 정도 땅이 있는데 3억짜리 하나, 4억짜리 하나, 3억짜리 하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드셨고 잘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자식이 한 두세 명 있는데 제가 이런 거 본 경우인데 아버님이 땅을 팔라고 내려오셨는데 등기를 내보니까 다 가등기가 있는 거예요. 딸 명의로.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가 그 땅을 못 팔게끔 딸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 손잡고 와서 인감증명서 떼갖고 가등기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땅 주인은 아버지가 아닌 게 돼요. 딸 동의 없이는 절대 못 팔아요. 물론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진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소송 통하면 소송에서는 아버지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아, 여기 또 있네요. 임차권 등기에 나오나요?
임차권은 등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나오고요. 임차권은 등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경매에서 항상 기본이죠. 임차권은 등기에 나오지. 임차권 등기는 등기에 나옵니다. 근데 임차권은 안 나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담보가 등기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가처분, 전입,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갑, 임의경매, 갑. 이 사람이죠? 이 사람입니다.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넘겨서 결론을 볼게요. 담보가 등기, 임의경매, 이 사람이 경매를 붙였죠. 이게 이제 가등기권자예요.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붙인 겁니다.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담보가 등기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품 대금을 못 받았거나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거고, 이거를 권한으로 해서 이 사람이 경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거가 되고, 나머지 다 말소가 됩니다. 저당권 마찬가지, 전세권 마찬가지, 가처분, 전입 다 말소됩니다. 요거는 일괄 매각하는 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할 매각은 또 다릅니다. 그 다음 거 풀어보시죠. 저도 안 풀어봤어요. 제가 만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려고. 경매 기입 등 기입을 했죠. 그 다음에 전입했습니다. 가처분이 있었고, 전세권 전입했죠. 무가 전입을 했네요. 을이 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었고, 점유를 하고 있네요. 한 사람이. 한번 볼게요. 자, 경매기입 등기가 맨 위에 올라가 있으면 경매기입 등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 다 말소입니다. 경매기입 등기 마찬가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말소된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등기도. 자, 한번 또 풀어보시죠. 가처분, 전입, 압류, 경매기입, 전입, 법정지상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자, 볼게요. 이거 이래서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말소 기준 등기가 아니랬죠. 가처분은 말소 기준 등기가 안 됩니다. 네, 전입했죠. 네, 압류죠. 그러면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 밑에 있는 전입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인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일 수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러면 인수되면 나중에 물건 뺏길 수도 있습니다. 낙찰받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심화과정의 가처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인수가 됩니다. 보증금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어차피 말소 기준 권리니까 압류 밑에는 가압류 말소되죠. 경매기입 등기 다 말소됩니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입 다 말소되는데, 여기서 기준 권리 위에 있는 전입한 사람, 그다음에 가처분, 그다음에 법정지상권, 이것까지 다.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어째요? 법정지상권입니다. 인수가 됩니다. 이거는 지상권 할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이거는 좀 잘못된 페이지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권리 분석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 경매 기입 등기 등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인수되는 권리 및 말소되는 권리도 찾아야 되고, 예고 등기는 상관없이 항상 인수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는 지금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없어진 지 좀 됐고, 근데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등기를 보시다가 아니면 경매 정리를 보시다가 예고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분석 못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다음에 유치권은 항상 나오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다. 근데 가장 돈 되는 권리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차이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뭐라고요? 소유권을 매매 예약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가져온 조건으로 가등기를 해놓고 선순위 가등기면 무조건 인수가 되고 나중에 본등기를 치면 내가 경매를 받아도 그 가등기권자가 물건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말소되는 거고 이거는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로 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말소가 되고 요거는 인수가 된다. 이거 구별하는 방법도 제가 등기 떼놓은 거 있으니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제가 일부러 안 봤습니다. 자, 사건 정보입니다. 감정가 8억 정도 됐네요. 7억 9,900. 채권자는 기술신용보증금이고 채무자 이정이라는 거 있고 단독 물건이었습니다. 감정가는 7억 3천이었습니다. 7억 3천. 그리고 대지 이렇게 해서 최저가가 5억 8천까지 떨어졌었고요. 자, 6억 3,700에 누가 낙찰을 받아갔네요. 자, 이거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네요. 이게 제일 빨리 있네요. 2004년 1월 15일 가압류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거 다 말소. 후순위 전입 2006년이네요. 근저당이 빠르네요. 인수 안 됩니다. 후순위입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감정가 9억이었고 물건은 아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는 5,760까지 감정가 9천이네요. 9천인데 5,760까지 떨어졌는데 6,700에 낙찰 받아갔네요. 74%에. 왜 받아갔을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소유권 이전을 2002년에 했고 전소유자는 넉세였고 저당권 2002년 10월 18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자, 그 다음에 점유자 볼게요. 점유자 확정 배당 신청은 했고 배당을 2천만 원 신청을 했고요. 2005년에 전입을 했네요. 대항력 없네요. 대항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저당권 기준으로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다 밑에 후순위면 다 말소됩니다. 다 말소돼서 이 사람은 9천만 원짜리를 6,700에 낙찰 받아갔네요. 그래서 요거는 잔금 납부까지 한 물건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대항력도 없어서 승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였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중앙 1개 2007년이었고요. 자료는 조금 옛날 거 합니다. 감정가는 1억 1천이었고요. 물건은 다세대네요. 다세대였고 감정가는 1억 1천이었고 낙찰을 1억 6천에 받아갔네요. 145%에 145%에 받아갔는데 자,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갔을까요? 한번 볼게요. 소유권이 조용이라는 사람한테 있었죠. 가등기로 홍순이라는 사람이 쳤어요. 2006년에 가등기를 칩니다. 2006년에. 근데 청구액이 1억 4천. 근데 보세요. 가등기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홍순이라는 사람이 강제 경매를 넣은 거예요. 경매를 넣었어. 가등기권자가 청구를 한 거예요. 그거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아니고 담보 가등기입니다. 이거는 가등기 권자가 경매를 붙였다. 이거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에 보면 가등기로 나오는데 경매 개시할 때 청구자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담보 가등기란 거예요.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 2006년. 이게 말소 기준 겁니다. 이것도 말소가 됩니다. 담보 가등기 말소 기준 권리고. 근데 보세요. 제 좋은 전입 세대가 2004년에 있었어요. 2004년에. 근데 이 사람은 대학력이 있죠? 대학력이 있습니다. 대학력이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 안 나왔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사례냐면 저는 이거 많이 분석하다 보니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은 아마 이 사람이 여기에 여기 소유자 있죠? 소유자고 아마 가족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뭐죠? 임대차 신고도 안 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는 돈을 안 줘도 됐을 거고. 근데 이게 독특하죠. 감정가 1억 1천인데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1억 6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찰이 18명이 나서 허가까지 받쳐서 잔금 납부했잖아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 물건입니다. 이런 거는 다세대 재건축, 재개발 물건. 이런 물건은 감정가가 1억 1천인데 보통 그쪽에 이제 시세대로 감정을 했다는 건데 1억 6천에 받아서 이때 지금 한참 바람 불 때죠. 부동산 2007년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더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낙찰이 됐다. 보세요. 이걸 왜 할 수 있냐면 최저가가 1억 1천이죠. 한 번도 안 떨어지고 100%에 18명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이거를 경매로 낙찰 받으면 더 좋겠죠. 자, 그다음 물건입니다. 저도 이거 안 봤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분석해 보는 겁니다. 감정가 2억 5천입니다. 최저가 2억이었고 오유 이것도 2억 4천에 이거 아파트였네요. 연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때도 아파트 붐 불고 집값 엄청 오랬다네요. 응찰이 6명 들어왔고 거의 97%. 그러니까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받았네요. 그러면 이거 등기 한번 볼게요. 가압류가 2006년에 3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억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받아서 강제경매로 3억에 바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거 볼게요. 전입을 2001년에 했네요. 2001년에 했는데 그러면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2000 여기 대항력 있네요. 대항력 있어요. 대항력 있는데 이게 소유자 주소인 것 같아요. 소유자 아니면 배우자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여서 이 당시에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는 이 가압류가 경매 개시 결정 말소 기준 권리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보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다음 거 볼게요. 아파트는 아파트였네요. 마찬가지고 이것도 2007년 사건이네요. 자, 감정가 4억 1천이었고요. 감정가 4억 1천. 이게 약간 오타인데 이것도 145%에 낙찰 받았네요. 145. 2007년 막 이랬어요. 145%에 낙찰 받았어요. 오영이라는 사람이 145%. 금액은 한 5억 얼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소유자가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사람이 2004년에 이 물건을 샀고 그다음에 전세권 2005년에 전세권을 붙였네요. 전세권. 전입 이 사람이 전세를 들어갔네. 그 당시에 전세권은 그걸 뭐죠? 전세권 등기한 사람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약 2억의 전세권을 2억 5천에 설정을 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심윤 이 사람이네요. 전세권자가 이거는 경매를 붙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말소죠. 이 사람 배당받고 나가고 이거 다 말소입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낙찰자는 이게 줄 돈이 없네요. 인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 쓰고 들어갔네요. 이렇게 2007년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100% 나왔을 때 한 번 안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고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 물건 볼게요. 2001년에 있던 사건이네요. 자, 감정가 9,500, 최저가 7,600이었는데 7,800에 낙찰받아 들어갔네요. 물건은 다세대였고. 자, 강제경매 2001년에 강제경매 바로 들어갔고 2001년이네요. 강제 바로 들어갔네요. 2001년 이게 말소 기준권이에요. 들어갔는데 김감이라는 사람이 2001년에 전입을 했고 보증금 7천을 냈었고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01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인수돼요. 인수돼. 7천만 원이. 7천만 원 인수되죠. 이 여기보다 2001년 9월 24일보다 빨라요. 이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들어갔을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7,600에 그 다음에 7천을 물어줘야 되죠. 그럼 플러스 하면 1억 4천이죠.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 물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낙찰이 된 거예요. 가끔가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여러분 이렇게 낙찰받아도 되는 수가 많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오늘의 팁입니다. 낙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빨리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카메라가 꺼졌는데 왜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낙찰 가격입니다. 낙찰 가격. 낙찰 가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권리 분석은 하다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낙찰 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기본은 감정 가격을 기본으로 감정 평가사가 해놓은 감정 가격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꼭 현장에 가보시고 부동산을 오히려 잘 찾아가 봐야 돼요. 부동산에 가서 이 물건이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팔 수 있는 물건인지, 팔 수 없는 물건 받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싸게 받아야 되죠. 경매 핵심 뭐예요? 싸게 받고 빨리 파는 거예요. 싸게 못 받고 빨리 팔 수 없는 거는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경매도 장타가 아니에요. 내가 꼭 살 집을 내가 받는 거는 그렇지만 보통 잘 팔릴 거,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가격에, 그거보다 싼 가격에 내가 받아야지 팔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 받아서 임대 놓겠다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낙찰 가격은 언제 정하냐?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낙찰 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날까지 떠 있었는데 아침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서울만 가면 모르는데 또 이렇게 뭐 수원도 가시고 충청도도 가실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헛발질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낙찰 가격은 미리 정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거기 가서 정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낙찰 가격을 정하고 가셔라. 그 다음에 여러분 못 받을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내가 이거 물건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근데 못 받겠을 것 같다. 확신 안 쓰잖아요. 받겠다는 확신이 있어도 가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100% 못 받습니다. 그럼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빨리 파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빨리 파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싸게 받아야 돼. 내가 낙찰을. 그래서 남들보다 시중 거래가보다 조금 싸게 내놔야 돼. 거의 왜 중요하죠? 내가 싸게 받아야지 남보다 조금 싸게 팔 수 있고 빨리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것도 따지지 마세요. 근처 부동산 내놓고 언제까지 팔아라. 가격은 딱 정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팔아라 해야 되는데 1억에 팔아주는데 내 손에 1억 주고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이러면 안 팔려요. 욕심부립니다. 딱 정해줘야 해. 내가 1억에 팔아주면 수수료 2배 주겠다. 대신 언제까지 팔아라. 한 달 이내에 팔아라. 이렇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난리 납니다. 1억짜리 500 준다는데 빨리 팔려고 하겠죠. 물론 시세가 한 1억 500 정도 되고 1억 정도 내는 게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자료는 구독과 좋아요 10개, 그 다음에 댓글 10개 캡처 후 1:1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3일 이내에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